아세안의 평화,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현안과 과제 세션 4위를 맡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신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패널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션에서는 발표자분들이 3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 3분이 계신데요. 순서대로 아세안의 평화, 민주주의, 번영에 관한 현안과 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아세안의 평화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은 국방대 이수경 교수님이시고요. 주제는 남중국해 분쟁과 경쟁, 현재 의미와 미래 전망이 되겠고요. 두 번째 아세안 민주주의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성신여대 고우정 선생님이시고요. 아세안 민주주의 진단,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위기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끝으로 아세안의 번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전북대 이진영 교수님이시고 아세안 지역 국제개발협력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경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아세안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현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실 테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우정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서강대 박정훈 교수님이, 이진영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동서대 김혜진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5시 50분까지 이 패널 시간이 잡혀 있어가지고 시간이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발표자분들은 한 분당 20분 내로, 토론자분들은 한 분당 10분 내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경 교수님 남중국해 분쟁과 경쟁에 관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이수경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남중국해 분쟁과 경쟁이라는 큰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남중국해는 지금 영유권 분쟁이라는 분쟁의 차원의 어떤 속성과 그다음에 미중 강대국 간의 경쟁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현재 이 분쟁과 경쟁이 어떤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향후에 특히나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 미래 전망은 어떤 특별히 뭐 트럼프 이기하의 어떤 정책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각 국가 간의 전략적 입장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따로 발표문은 PPT는 준비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발제문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뭐 2018년부터 최초로 인식을 했던 것이, 이제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남중국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이후에 더 그 구체성에 대한, 위협에 대한 구체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같은 경우에도 인태사령관도 마찬가지로 2027년이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 해군 전략이나 인태사령관의 이제 언급에서도 구체적인 연도를 계속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미국을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해군의 전략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우려나 전략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면 이게 남중국해라는 어떤 전장이 하나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시해협, 그러니까 남중국해, 대만해협, 이 세 가지의 장소가 점차적으로 통합된 전구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이게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미국이 인식을 하고, 이에 따라 이제 그런 전략적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조사국이 올해 이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지금 인식하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로서 대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중국해를 통해서 중국이 대만 해협에 대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리고 특히나 만약에 중국이 이런 이점을 노린다라고 하면 미국이 위협받을 수 있는 핵심 이익 중에 하나는 대만에 대한 이제 통제, 개입이 이제 위협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대만과 이런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통합된 전구로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남중국해를 얘기하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지역 전체가 통합적인 어떤 전장 하에서 돌아가는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은 이러한 중국의 의도와 이런 하에서 어떤 전략 하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미국과 필리핀과 중국은 어떠한 전략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일까를 짚어보고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된 전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 중국이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확장해 왔는가를 먼저 짚어봐야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뭐 세 단계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세 단계를 다시 한번 힘의 공백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프랑스의 철수, 그다음에 소련의 어떤 주둔 감소, 그다음에 필리핀에서의 미군 철수 이런 식으로 그 단계마다 힘의 공백이 작용했을 때 중국은 과연 그것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남중국해 내에서 확장해 왔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식할 때는 앞으로 이 지역에선 절대 힘의 공백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경제적인 동기도 분명히 작용하겠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군사적인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 핵 자산 같은 것이, 그러니까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것이 태평양으로 진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중국해에서 특히나 심해가 깊은 스카보로 쇼 인근이나 이런 쪽을 통제해야만 중국은 서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파라셀 제도, 그다음에 스프레틀 제도와 더불어서 스카보로 숄까지를 군사 기지화를 완성하면 흔히 요즘에 이제 전략적 삼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는 이점을 가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남중국해가 미중의 어떤 전면적 충돌 하에서 완충지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 나눠보면 물론 남중국해라는 장소가 중국한테 굉장히 큰 핵심 이익에 가까운 지역으로 부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생각을 해볼 때 여전히 핵심 이익에는 들지 못할 것이다. 공식적인 발언을 발표했을 때 대만이나 티벳 같은 그런 곳이 제1의 핵심 이익이고 그 중에서도 대만은 당연히 이곳을 중국이 통제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만 통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남중국해에서의 그런 진화하고 있는 이런 분쟁이 어떤 영유권 갈등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여기서의 핵심은 중국이 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여기 있는 해양 지형들을 통제하는 것에서의 핵심은 미국이 이곳에 접근을 하는 것을 얼마큼 잘 방어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미국이 남중국해 안으로 내지는 대만 해협 사태 시 이쪽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굉장히 남중국해는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 자체는 굉장히 소수라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제 그림에서처럼 미국은 이제 혼업 작전, 항행의 자유 작전을 하거나 여기서 군사 훈련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통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공개된 자료만 기초로 봤을 때는 아주 압도적으로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서의 바시 해협에 대한 이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중국도 대만 해협 봉쇄 훈련을 한다거나 서태평양으로 진출해서 훈련을 할 때 항상 이 바시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시 해협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대만 외기 시에 미 전략의 미 전력 자산들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미국한테도 이곳에서 위기가 있을 때 본인들의 전략 자산들의 진출입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떤 대만 위기가 고조되고 또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이 필리핀 북부 해협, 그러니까 다시 해협 이 인근 지역은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게 결국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2023년 필리핀의 그 미군 기지의 확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략적인 목표나 중국의 군사적인 입장을 미뤄봤을 때 앞으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어떤 것을 집중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스프레틀리 제도 해역에서의 장악력을 확대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바시 해협을 포함한 필리핀 북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 확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로 스플래트릴 제도에서의 장악력 확대는 지금 최근에 이제 격화되고 있는 세컨 토마스 쇼홀에서의 필리핀과의 대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될 수가 있고,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지역에서 필리핀이 군함을 위치시키고 제보급 임무를 수행한 거는 사실 1999년부터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제 와서 최근에 들어서야 중국이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랑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중국이 집중해야 될 확대 행동으로서 바시 해협을 비롯한 필리핀 북부에 대한 통제력은 최근에 이제 또 다시 집중받고 있는 스카보로 쇼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만약에 바시 해협 스카보로 쇼를 만약에 중국이 군사화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시 해협과 또 이 인근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미군 기지들을 다 위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필리핀에 대한 강압적인 중국의 전략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향후 지금까지 어떤 확대를 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두 가지 지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 스플래트리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세컨 토마스 쇼홀과 요즘에 이제 사비나 쇼홀까지도 인근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그림이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사실 99년부터 계속 했었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부터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국의 갈등이나 마찰의 수위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마찰의 빈도, 여기에 출현하고 있는 선박의 수, 그다음에 중국이 가하고 있는 물리적인 수단, 또 그에 따른 필리핀의 피해 정도 같은 것이 그림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이 2021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제보급 임무를 할 때 필리핀은 두 척 정도, 중국은 한 척 정도만이 이 제보급 임무 활동에서 나타났는데 2023년에는 어떤 순간에는 그러니까 그 자동 식별 장치 AIS를 킨 선박 수만 해도 벌써 중국은 46척의 선박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활동이고, 또 이런 활동들을 수행할 때 군함의 출연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번을 하면 그중에 60% 정도의 제보급 임무에서 중국의 군함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도 추후에 이제 군사적인 우발적 충돌 상황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 필리핀은 올 7월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국이 외교적인 합의를 이제 이루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중국이 제시했던 건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첫 번째는 제보급 임무를 할 때 중국에게 사전 통보를 해라. 두 번째는 그 제보급 임무를 할 때 중국 해안경비대의 현장 검증을 받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조건의 타당성이나 수용성에 대한 어떤 갈등으로 이 합의는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만, 이 사례가 보여주는 의미는 이 분쟁에 대해서는 결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외교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지금 시에라 마드레 함정이 굉장히 부식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 이제 건조된 지 80년이 지난 함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함정이 언제까지 여기서 전략적 주둔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만약에 교체되거나 대체 함정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의 대체 군함이 어떤 물리적인 것들 위해를 가하거나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군사적인 어떤 분쟁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중국이 집중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로서 스카보로 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스카보로 쇼는 미국이 지금 공식 문서에서 미국이 억제해야 되는 목표로서 구체적인 장소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지형입니다. 스카보로 쇼는 미국도 그렇고 이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남중국해에서 남겨진 마지막 퍼즐이다, 마지막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이제 군사화하면 전략적 삼각지대를 통해서 이곳에서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모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카보로 쇼이 군사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북부에 위치해 있는 미군 기지들은 물론이고 지금 여기 물론 이렇게 수빅만은 에드카에 통해서 있는 미군 기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군사적인 관여나 필리핀의 이제 함정 대형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군사 기지로 다시 재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부두도 건설할 예정이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MRO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지금 향후에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올 초에 이제 미국이 필리핀하고 같이 미국의 이제 타이푼 미사일을 이제 북부에다 배치를 했었고, 또 필리핀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인도에서 수입했던 브라모스 미사일도 이 지역에 배치를 했고, 스카보로쇼를 아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곳에 배치를 했고, 또 이제 북부에다가 이제 하이마스 미사일까지 배치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강압되고 있는 이런 필리핀 지역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카보르쇼를 만약에 군사화한다라고 하면 미국한테 굉장히 이것은 위협이 될 수 있고, 필리핀에게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금 스카보르쇼에 관련된 이제 중국의 강압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보였던 좀 특별한 활동들은 이 스카보르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인 보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5월 달에는 이제 소위 명령 3호라고 하는 법 집행 절차를 이제 규정을 했고, 또 스카보르쇼에 대한 기선을 확정을 지어서 공지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카보르쇼에 대한 외교부 해양경비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성명들이 계속 스카보르쇼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고, 또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필리핀이 단독으로 이 스카보르쇼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군사적인 위해를 가하는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올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그러면 남중국해 이런 분쟁에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되면서 많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들은 뭐 다 다를 수 있고, 또 그게 어떤 것이 맞다라고 뭐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동남아 지역 전체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무관심이나 경신은 1기와 유사한 활동, 그러니까 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과의 안보 관계만은 크게 약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1기와는 많이 변한 정세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을 지명을 하면서 이제 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적에게 결코 물러서지 않는 전사다라는 그런 지명의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적인 전략이 트럼프의 어떤 핵심적인 정책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렇게 필리핀에 대한 견고한 그런 안보 관계를 훼손할 그런 목적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맹국들, 다른 동맹국들에겐 굉장히 방위비나 책임 분담에 대한 많은 강압을 가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은 사실은 정말 경제적인 제약이나 많은 여건의 불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방비 지출을 하고 있고, 29년까지 정말 많은 여기 나와 있는 호주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토 회원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금액의 군 현대화 작업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책임 분담이나 기여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남중국해 내에서 훈련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훈련을 할 때도 참가시키는 전력도 미군 전력보다 훨씬 많은 전력들을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1기의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지금 그 미필 상호 방위 조약이 명확하게 남중국해에서 해당이 된다라고 못 박았던 것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였었고, 1기였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활동에 대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트럼프의 인식이 지금 견고한 미필 관계와 맞닿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거 두테르테 때와는 달라진 트럼프의 어떤 정책도 이렇게 미국으로서는 굳이 먼저 미국이 동맹 관계를 훼손할 이유는 높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대한 일부 정책적인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필리핀 기지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인프라 건설 개발에 대한 비용에 대한 재검토, 그다음에 해외 군사 금융 지원이나 향후 지원 규모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군의 어떤 군사 장비나 어떤 감시 장비 같은 것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거래적 관점은 분명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미국과 중국, 필리핀은 각각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자국에게 있어 합리적인 판단인가를 살펴보면, 미국은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상호 방위 조약을 언급했던 것은 수사적인 의미가 많다라고 그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당연히 더더욱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상호방위 조약 발동에 대해서 필리핀 스스로가 소극적이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17일 올해 굉장히 그나마 좀 많은 피해가 있었던 그 시점에서도 사실은 필리핀은 최초에는 이거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가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를 했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적인 완화된 이거는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스스로 입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의 개입을 이제 방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또 미국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중국과 필리핀 모두를 자제시키는 그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도 필리핀이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시키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적인 발언을 해도 그것이 손해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다음 미국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인식이 가장 큽니다. 올 9월에 이제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도 미국이 중국과 전쟁했을 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했던 것처럼 미국은 앞으로 중국하고 어떤 전면적인 충돌 하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 군사적 충돌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아닌 필리핀에 의해서 촉발되어서도 안 되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미국이 중국과 충돌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군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필리핀 스스로가 잘 버텨주고 맞서주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충돌로 비화되는 것은 막기 위해서 중국과 소통하면서 필리핀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리핀 역시도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잘 인식하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본인한테 피해를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중국이 인정한다거나 공세를 낮춘다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미국이 이런 외교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적극적 개입에서는 소극적일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양안 문제로 과도하게 끌어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에 홀로 맞서고 있는 필리핀에게 이 상황이 많은 어떤 군사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내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어떤 가장 합리적인 것은 혼자 스스로 중국에 굉장히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자세를 보이면서 군사적인 것들은 최대한 이제 자제를 하되 국제적인 여론 확산이나 그다음에 연합훈련 확대 같은 것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중국의 공세에 대해서 필리핀이 잘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 어떤 관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리핀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사실 필리핀과의 분쟁을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때로는 이제 어떤 협의의 과정을 거치려 할 것이고 이것은 미국한테는 남중국해 분쟁이 당사국 간에 잘 조율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개입을 막고 향후에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이건 필리핀이 우리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압적인 회색지대 전략을 확대해 간다면 필리핀이 궁극적으로는 이번 샤비나술에서 철수했던 것처럼 전략적인 제한을 통해서 그런 철수나 이런 뭐 어떤 역량의 제한 이런 것들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세컨 토마쇼처럼 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을 한 곳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그다음에 다양한 시간 동시에 그렇게 하면 필리핀의 어떤 대응력을 좀 분산시키고 약화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고 그것은 미군의 어떤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명분도 되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자제하면서 회색지대 강압 전략을 다방면으로 동시에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 행정부가 초기에 이제 취임이 되면은 어떤 미국의 의지나 또 요즘에 소위 말하는 스쿼드의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약간 필리핀에 대한 강압적인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수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로 성신여대 고우정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아세안 민주주의 진단,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위기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신여자대학교 고우정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재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요새 저랑 거의 짝꿍처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제 발표에 거의 항상 뭐 지정 토론 같은 느낌으로 계속 토론해 주시는 박정훈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주제를 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쪽 혹시 쓰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 발표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마무리된 원고 수준이어가지고 정말 스케치 정도 수준이어서 제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좀 제가 그냥 이번 발표를 계기로 여러 좋은 토론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디벨롭해서 또 좋은 논문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발표문은 서술형으로 제가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짧게 키워드 정도로 발표 자료를 따로 만든 건데요. 그냥 발표문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아세안 민주주의 진단에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현재 상황이 좀 위기다라는 생각으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좀 민망스럽긴 한데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위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가 준비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인도네시아 정부통령 선거 과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물론 다 치러졌지만 정부통령 선거 과정에서 좀 쟁점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쟁점들을 좀 위주로 선거 과정을 정리하고 인도네시아 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통해서 왜 제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위기라고 생각하는지 위기 요인을 한 3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하고 마무리로 앞으로의 인도네시아 정치나 민주주의 향방에 대해서 제 나름의 그냥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4년 2월 14일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복잡한 선거가 단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만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정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지역대표 의원 선거를 함께 했던 날인데요. 유권자 수만 해도 2억 400만 명 정도 해당하고 전국 80만 개 이상의 투표소에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뭐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선거 쟁점에 대해서 좀 특히나 조코이 대통령이 선거를 많이 개입했다라는 측면, 그로 인해서 선거 중립성이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한 뭐 부정적인 평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뭐 잘 운영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그래도 치러지고 있고 동남아 내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부패 문제도 지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사실 뭐 빈부 격차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도 항상 지적을 받기 때문에 많은 비교 정치학자들이 사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위기다, 정체되어 있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민주화되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바로 뭐 공고화되는 거는 또 아니죠. 지금 한국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의식을 토대로 과연 그러면 2024년 선거에서 브라보가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선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또 특히나 저도 수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동남아의 여러 정치 체제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비교적 민주주의를 했어요라고 제가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렇다면 동남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주기적으로 그래도 시행되고 있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측면이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디벨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엘리트들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신념과 비민주적인 행태가 너무 드러났던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권자의 정치 의식도 굉장히 시민사회의 약화라는 측면에서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위기 요인 중에서 제가 가장 사실은 걱정스러웠던 건 법제도가 이렇게까지 훼손이 쉽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유지할 만한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인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전 부통령 선거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번 선거는 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조코이 대통령의 영향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사실 조코이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력이 드러난 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조코이 대통령이 2기 내각 후반부터는 계속 조코이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과연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가 선거 결과에 뭔가 당락을 결정한다라는 느낌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 말년까지도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국정 운영 만족도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21년 말부터 조코이의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조코이가 3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조코이 임기를 한 3년 정도 더 연장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코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뭐 이러지는 않지만 사실은 거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3선 시도나 이런 것들이 한번 그러니까 시도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MPL이라는 국민협의회 정족수의 4분의 3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3선 시도 자체는 헌법 개헌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세컨 옵션으로 이제 임기 3년 연장을 좀 시도를 했었는데 이건 오히려 집권 여당이었던 페데이페, 그러니까 투쟁민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물론 이거를 페데이페가 굉장히 드러내놓고 또 반대를 하진 않아요. 조코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비공식적인 그런 반대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페데이페와 조코이가 갈라서게 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계속 대통령을 연장할 수가 없다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는 걸 또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에 실제로 헌법 소원을 올리는데 현직 대통령의 부통령 출마는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코이가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국에 대통령과 페데이페 관계는 실질적으로 좀 악화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메가와티 같은 경우는 딸 푸안 마하타니 국회의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좀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당내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반대에 부딪혀서 오히려 페데이페는 다른 차기 후보를 좀 대선 주자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조코이 대체자로 간자르를 선택을 합니다. 이제 간자르 같은 경우는 중부 자바지사 출신이기도 하고 약간 이미지가 당시의 이미지는 또 조코이랑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대중 친화적이고 친근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충분히 조코이 대체자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메가와티가요. 또 다른 측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코이는 메가와티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썩 말 잘 듣는 대통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훨씬 더 자신의 의견을 잘 수용해 줄 것 같은 대체자인 간자르를 선택을 했죠. 당연히 조코이는 이 대안에 뭐 이렇게 찬성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본인만의 독자적인 정치 왕조를 좀 구축하는데 힘을 좀 쏟습니다. 그래서 뭐 장남인 이번에 부통령이 된 기브란 같은 경우는 솔로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었고요. 사위 같은 경우는 메단 시장에 당선이 되기도 하고 차남 같은 경우도 약간 정당 활동을 장악하면서 상당히 좀 본인만의 정치 왕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3자 구도가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간자르와 프라보오 그다음에 아니스 바스웨단이라고 전 교육부 장관 요 3자 구도가 정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코이가 약간 독자 노선을 가지고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2023년 초반에는 간자르 대통령과 프라보오 부통령 조합을 페데이페에서 건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반대 의사를 보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월드컵 대회를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월드컵 대회를 인도네시아가 개최를 할 뻔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인도네시아의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입국을 거부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 이제 간자르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피파에서 결국에 이거를 개최권을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개최권 박탈 때문에 사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간자르랑 거리를 두고 프라보 대통령과 기브란 부통령의 조합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과 빼데이빼 관계가 좀 약화가 되면서 정치 엘리트가 분열이 되게 되고요. 빼데이빼는 간자르를 지지하게 되고 조코이는 조코이만의 정치 왕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자 구도가 정립이 됩니다. 이제 번호는 1번이 아니스, 그다음 2번이 프라보, 4번이 간자르. 이렇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대통령 후보 지지율을 2023년 1월부터 한 10월까지만 제가 했던 게 10월 이후에는 사실 프라보가 굉장히 계속 거의 다 높은 지지율이었고요. 그 이전까지가 약간 그래도 지지율이 변동폭이 좀 보여서요. 1월에는 아니스랑 뭐 프라보 간자르가 훨씬 더 높죠. 30% 중반대였다가 그 아까 20세 이하 그 월드컵 개최권이 박탈되면서 지지율이 역전이 되기 시작했고요. 중간에는 약간 좀 오락가락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다가 10월 이후에는 확실히 프라보가 앞서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실 결정적으로 프라보가 대세론을 탔던 이유는 바로 기브란의 부통령 지명인데요. 사실 기브란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통령 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거법상으로 될 수가 없는데 이거에 조코이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2023년 10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정 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이 만 40세 이상이라는 선거법에 대한 선거법의 개정 판결이 이루어지고요. 지자체장인 경우에는 이거를 예외로 한다. 하여서 기브란의 출마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프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게 되면서 프라보, 기브란 이 조합이 완성이 되게 되고요. 사실 그 이후에 프라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이후에 조코이가 뭐 공식적으로 지지 성명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 동반 순시를 간다든지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혹은 또 선거 직전에 굉장히 좀 유권자들에게 환심을 살 만한 사회 지원 사업들을 많이 실시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하게 유권자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조코이는 프라보를 지지하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말부터는 1강 2중 구도가 확립이 되고 조코이 지지층은 당연히 프라보를 지지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는 이렇게 PPT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98쪽에 정 부통령 후보 지지율에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올려드렸는데요. LPI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프라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약간 11월부터 12월까지 가면 더 높아지고 1월로 가면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프라보의 승리는 좀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는 프라보가 압승을 했는데요. 제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표현을 쓴 것은 프라보가 이기는 것을 예상을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프라보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득표율을 받을 거라고는 좀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구도도 아니고 삼자 구도에서 한 후보가 58.59%를 받았다라는 건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저도 이제 박정훈 교수님도 계셨었지만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거 당시에 있을 때 같이 이제 이 공식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인도네시안 퀵카운트라고 해서 투표함 일부를 개표를 해서 그 과정을 6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오후 1시에 선거가 끝나면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퀵카운트 결과가 막 발표가 됩니다. 근데 킥카운트 결과가 발표됐는데 갑자기 이제 프라보가 57에서 59% 전후로 받을 거다라는 게 막 발표되니까 저희가 다 놀랐어요. 거기 또 인도네시아 전공학자들이 저렇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는데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예상을 뛰어넘는 프라보의 압승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유권자들 그러면 조코이에 대한 어떤 지지를 프라보에게 보내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주목한 거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약간은 좀 다른데요.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에 18개 정당이 진출을 했고 봉쇄 조항이 4%가 있어서 8개만 의회 의석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제가 회색 처리했던 거는 의회 의석 확보에 실패한 정당이고 윗부분만 정당이 이렇게 의회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거는 네, 빼대입배입니다. 집권 여당이 가장 많이 받았고요. 사실 저 득표율이랑 간자르 득표율이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간자르를 득표한 사람들은 거의 다 빼대입배의 지지층들만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라보는 그린드라의 당 출신인데 한 13%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에는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발표문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한번 덧셈뺄셈을 좀 해봤어요. 1번 아니스의 정당 연합이 몇 프로 받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봤는데요. 1번 아니스 같은 경우는 나스뎀이랑 빼까베, 빼까에스의 정당 연합으로서 28.7%, 2번 프라보는 좀 정당 연합이 많은데요. 그린드라랑 골가르, 뭐 빼데를 비롯해서 빤, 빼베베 뭐 등의 정당 연합으로 한 50.13%, 3번 간자르 같은 경우는 빼데이빼, 빼빼빼, 하누라와 같은 정당 연합으로 22.6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프라보를 지지하는 정당 연합은 50%고 실제적으로 국회의석을 탈락한 또 수치를 빼버리면 사실 지지율은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상당히 프라보가 많이 받았다라는 건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회의원 선거가 그것도 하루에 치르는 선거는 사실 비슷한 양상이 돼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보이는 것은 저희가 조금 저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선거는 확실히 대통령 선거는 조코의 영향력이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압승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은 더 이상 이제 뭐 선거에 대한 얘기들이 없을 수 있는데 왜 이 선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요인은 생각보다 많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엘리트와 대통령, 그러니까 조코이를 비롯한 대통령과 정치 엘리트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낮은 신념을 가졌다라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충격이었던 것 같고 그것이 드러내놓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2014년에 조코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상대 후보가 프라보 후보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뭔가 약간 구도가 민주주의자인 조코이와 비민주주의자인 약간 프라보의 대결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조코이가 당선됐을 때 그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기 내각에서는 뭐 아주 드러내놓고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기 내각에서는 뭐 삼성 개헌을 시도한다든지 임기 연장을 시도한다든지 혹은 기브란의 출마를 위해서 무리하게 제도를 변경한다라든지 심지어 저 제도 변경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이 그 조코이의 매제입니다. 그 사람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거기에 동석을 하고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까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란을 출마시켰다라는 점 자체가 사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공정한 선거 경쟁이 훼손됐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또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슬람 정당과 사회 세력이 상당히 많이 좀 지지층들이 좀 분열이 되면서 뭐 하인 엘리트, 민주화 운동 세력들도 분열이 되고 이러면서 약간 정치 엘리트들도 굉장히 좀 분열되면서 비민주주의적인 행태가 좀 가열됐던 것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는 유권자의 정치 의식도 올바른 시민사회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이렇게 걸음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 자체는 사실은 조코이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이걸 아직 이렇게 데이터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거기서 좀 인터뷰하고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선거 쟁점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조코이가 하는 게 정책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비민주적인 행태가 있을지라도 이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았고 프라보 자체가 조코이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초까지도 조코이는 계속 70% 이상의 국정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사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계속 70~80%의 어떤 만족도를 보이면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사실 또 그래도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그래도 지식인과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좀 했다라는 측면이죠. 특히나
더티보트라는 유튜브 채널에 더티보트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선거 며칠 전에 개봉이 됐었는데요. 그게 약간 선거 전반에 드러난 조코이가 했던 어떤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들을 다 폭로를 하는 거였던 것도 있고요. 특히나 조코이 대통령이 브라보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지지를 했던 시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관여를 했다는 거, 특히나 기부란 뭐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강도 높게 지적한 부분들은 그래도 유권자 중에서도 굉장히 좀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동력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법제도가 훼손된 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의 경우에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청구를 인용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매제인 헌법재판소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지만 선거법 개정이 번복되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헌법재판소는 사실 그래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을 통해서 이 조코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기는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측면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뭔가 조코이의 어떤 개입들이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세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쟁점들을 봤을 때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좀 가지고 있는 정치 향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당분간은 조코이가 꿈꾸는 정치 왕조가 구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들인 기부란이 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당분간 브라보 정부에서도 조코이의 영향력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신념이라든지 비민주적인 행태 자체가 좀 민주주의에는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조코이 프라보 연합이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필리핀 사례를 보더라도 뭐 지금은 프라보가 선거 직후에도 그랬고 본인은 조코이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은 이미 조코이 정부 때 사실 예산이 굉장히 과부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프라보가 얘기하고 있는 특정 정책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GDP의 뭐 2, 3%까지 뭐 이렇게 되는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이거를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또 만약에 조코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프라보가 과연 그걸 얼마만큼 계속 수용할까라는 측면에서 두 연합의 지속성에 따라서 향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향방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프라보 대통령과 빼데이빼 관계가 어떻게 구축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그렇게 강력한 야당이 최근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코이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야당들 같은 경우 좀 연합을 해서 내각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본인의 어떤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빼데이빼는 이번에 본인은 그냥 야당으로 남겠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프라보 대통령이 빼데이빼와 어떻게 관계 구축을 하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앞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정치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프라보 정부에서 비민주적인 행태는 오히려 조코이 정부보다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프라보 자체가 사실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당분간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고우정 선생님. 바로 이어서 이진영 교수님, 아세안 지역 국제개발 협력 현황과 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이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아세안 지역의 국제개발 협력 현황과 과제이고요. 잠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역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아세안과 동남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지원 분야에 대한 현황을 잠시 살펴보고요. 추이 현황을 살펴보고, 네, 이게 안 내려가는 게 아마 PDF인가요? 네, 세 번째는 향후 이제 아세안과의 협력에 있어서 주요 중점 분야라든지 수요 분석을 어떤 카테고리에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에 앞서서 이 과제, 이 페이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미 완료가 된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진행할 연구를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ODA를 할 때 강점으로 여기고 있는 분야들이 아세안 수요에 얼마만큼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4개이지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한국이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세안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시점이 어느 정부 때 보다 더 활발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 협력이라는, 혹시 지역 외교 정책 전략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부재하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역 외교 전략이 전혀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페이퍼를, 아주 짧은 페이퍼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최근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어서 제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야별 중점 협력국.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는 11개 국가가 있지만 중점 협력국은 6개 국가이고, 중점 협력국 6개 국가는 아세안 회원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점 협력국에 대한 지원 규모, 그리고 어떤 분야별로의 추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세안, 동남아시아와 지역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야들을 고려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 수요에 대해서 아세안에서는 어떤 전략과 문서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두 가지 정도 인트로덕션으로 만든 건데, 첫 번째는 정부별로 특정 이벤트가 있었을까,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특정 이벤트가 있었을까를, 이벤트가 있었던 정부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크게 보면 이제 노태우 정부 때는 부문 또는 부문 섹토럴 다이얼로그 파트너라고 해서 부분 대화와 상대국 관계를 처음 맺은 게 이제 1989년이고, 그때 노태우 정부 때 그 관계를 맺은 걸 처음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후에 전면 대화 관계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방자 관계가 수립되는 것처럼 그 역사를 찾아보면 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 정부별로 우리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협력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함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95%의 그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경제다, 경제 협력이 강화가 될 거다라고 하고, 한 그 중에 한 80% 정도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80년대 후반 혹은 그 전에 냉전 시기에 북한과의 경쟁 갈등 구조 속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게 된 게 이 첫 번째 파트인데, 물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발견하진 못했고, 아무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비전이라는, 가치라는 것을 중시할 때는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동아시아 비전 그룹이라든지 그런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공식 채택이 되거나 문서화로 남아있진 않아서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노태우 정부부터 각 부분, 정부별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걸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수용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게 그 성과가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을 비롯해서, 물론 신남방 정책 플러스가 마련됐고 진행이 되려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라는 그 국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감안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30년, 35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최근에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방향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만든 슬라이드는 이건 역시 이제 정부별로 나타난 건데, 과연 그렇다면 역대 정부에서는 ODA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OD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라든지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그린 ODA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했고,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다자 협력 기구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대외 관계, 대외 협력 정책, 외교 정책이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게 이제 ODA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었고 반영 비율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폭 확대 정도로 넣었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라까지는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퍼에서는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어떤 정부에서,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동남아시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을 텐데,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11개 국가, 물론 그 연구 시기에서 동티모르가 독립을 하지 않았었던 시기도 있었고, 동티모르의 독립 이후에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많이 밀접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질문은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중에 과연 어떤 정부에서 어떤 국가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아틀라스 TI라는 그 QCA 질적 방법 비교 연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앞서서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의 그런 포인트들은 있었지만, 제가 4개 정부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대통령 연설 기록문, 동남아시아 관련된 대통령 연설 기록문,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곳에 가서 환영사, 만찬사, 그리고 축사를 했을 때 그 선언문들, 발표문들, 담화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신문 보도를 가지고 중첩된 신문 보도를 제외하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을지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잠깐의 가정 정도는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 뭔가 동아시아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언급했으니까 굉장히 조금 다르지 않을까, 다른 정부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분석에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약간 흐릿하지만, 놀랍게도 그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방문과 교류가 있었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물론 그때가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 경제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겠지만, 너무나 적은 방문 횟수와 교류 협력 관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방문 빈도, 이 화살표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누구를 방문을 했고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구별을 해 놓은 거고요. 조금 이제 원문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나왔지만 그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흐릿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요것도 이제 박근혜 정부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결함이, 그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결함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고, 두 번째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미얀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연구에 제한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데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은 앞서 노무현 정부 때는 문화 교류, 인적 교류가 조금 방점을 찍었다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경제 위주 혹은 경제 성장을 강조한 그린 ODA지만, 그게 어떻게 경제와 연결될지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디테일하게 화살 방향을 해서 분석을 했지만, 저 나름대로의 이제 가정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 다른 정부에 비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인적 교류, 그러니까 people to people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친방한 혹은 친선 교류가 오히려 많았었고,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ODA 특징을 동남아시아 국제
협력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아마 질문이 혹시 문재인 정부는 왜 안 들어갔냐, 역대 정부인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디펜스를 하면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단기간 내에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신남방 정책 외에 이제 단어를 추출할 때는 신남방 정책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사 단어들을 다 가지고 그룹핑 클러스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유사 단어들이 있어서 약간 연구 방법상으로 이거를 포함한다면 다른 정부들과의 갭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개 정부만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때 당시 제가 수집할 때는 연설문이라든지 기록물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는데 다행히 대통령 기록물 그 관리실에서 요거를 충분히 보내주셔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지금 최근에 마쳤던 연구들에서 역대 정부들이 과연 어느 국가,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을까? 근데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 넘어가면 그렇게 특별히 특정 국가에 한정짓지는 않았다. 그때그때 이벤트에 따라서 혹은 북한 이슈에 따라서는 아세안이라는 것을 거침없이 협력을 강화했지만 특정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집중하겠다, 싱가포르에 집중하겠다, 베트남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관심이 학계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 동남아시아 연구가 최근 국내에서는 어떻게 잘 연결이 되고 있고 어떤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첫 번째 파트는 정부와 기관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 옮겨온 파트는 아카데미 분야에서는 어떤 국가가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근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빅카인즈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신문 기사를 가지고 그냥 빅데이터 시각화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논문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이제 초보적인 단계라서 그냥 경향 정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세팅을 했던 거고요. 두 가지 키워드를 둘 다 넣습니다. 동남아시아라고 했을 때와 아세안이라고 했을 때인데 기간은 그냥 브로드하게 24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특정한 이유는 없고 한 지난 25년간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잡았는데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을 반드시 구분했던 이유는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고 아세안이라는 지역 협력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두 단어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워드 클라우드가 빅카인즈에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은 정제했지만 그래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순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 아세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전처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삭제를 했어야 됐고 아세안이라는 영어 표기를 삭제를 했어야 됐지만 그냥 지금 나오는 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지명과 혹은 특정 대통령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빅카인즈는 단순히 기초 자료를 쓰는 거지 요거를 더 정제하고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는 다른 QCA 프로그램을 통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 간단한 질문은 해결이 됐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기간에 동남아시아와 아세안과 관련된 신문 보도와 기사들이 많이 증폭을 했을까? 우리가 꾸준히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면 특정 시기에 피키한 포인트가 있었을까? 티핑 포인트가 있었을까를 살펴봤는데 저 그냥 24년 잡았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아마 신남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고 다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장 많은 신문 기사와 보도 자료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어떤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을까 관심도가 그거를 보기 위한 거고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들은 왜 그런 기사와 신문들이 등장을 했을까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답은 너무나 심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빅카인즈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그렇다면 그 24년간의 기간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워드 크라우드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몇 가지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조금 더 바라보면은 역시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별로 했을 때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러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한 김에 시작한 김에 그럼 올해의 키워드는 뭐였을까? 동남아시아와 아세안과 관련했을 때 올해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따로 올해 것만 이걸 시점이 26일 날 보고 29일 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했을 때 봤는데 이러한 여전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대통령은 아무래도 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키워드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했는지 혹은 그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이를 살펴보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비카인즈를 가지고 기초 자료를 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파트인데 연구 파트인데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 연구는 언제 시작을 했을까? 그리고 동남아시아 연구의 주요 키워드나 주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라는 거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페이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페이퍼를 업로드는 하지 못했고요.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드리면 기존의 연구들도 기존에 이제 동남아시아에 대한 동향 분석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아세안 연구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970년대 국내에서 아세안 관련된 학위 논문을 소개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몇 가지 이제 주요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경제 협력에 대한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등장을 했고 2017년에 신남방 정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지역 전략 혹은 지역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게 연대별로 구분을 한 건데요. 이 키워드는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단순히 경제 협력 관계로만 볼 것인가? FTA라든지 아세안 이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경제 무역, 특히 이제 아세안에 대해서 흑자, 적자 이야기들, 무역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등장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재현 박사님께서도 이제 북한과 동남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글을 쓰신 걸 제가 보고 저도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2분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시간을 쓰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잠시만요. 뒷부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요거 하나는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동남아 학회와 관련된 동남아 연구와 관련된 이제 학회나 대표 연구소들의 이제 연도를 이제 체크를 했고 1982년을 체크를 한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KCI 들어가면 그 키워드 분석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요것도 스킵하고 요거는 이제 ODA 본격적으로 이제 중점 협력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소개를 위한 슬라이드인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의 이제 중점 협력국 6개국이고요. 미얀마는 이제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로는 전면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제가 2002년부터 2022년 약 20년간 동남아시아의 이제 중점 협력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엔 중점 협력국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6개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집중적인 ODA 지원 분야가 어떤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아마 이거는 토탈로 봤을 때는 베트남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 같지만 추이를 보여주기 위한 막대 그래프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 추이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ODA 자료를 해석을 할 때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반드시 먼저 설정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코노믹이고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표현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이 프로덕션인데 프로덕션에 해당되는 분야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그래프에서도 어떤 국가에서 특정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분야에 대한 이야기고요. ODA를 해석할 때, ODA를 적용할 때 한 가지 이제 또 더 유념해야 되는 부분은 휴머니테리언 에이드를 반드시 이제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휴머니테리언 에이드를 받지만 그렇게 크게
지원되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아세안을 고려할 때, 협력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수요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아세안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제들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은 제가 이거 대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아세안을 가지고 있다, 아세안에서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각 국별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아세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마지막 하나입니다. 해양 문제와 관련해서 플라스틱, 해양 안보와 플라스틱 관계 문제, 환경과 기후 변화를 가지고 얘기하기를 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IAI가 가지고 있는 아세안에서의 특별한 의미, 그리고 이게 SDG 각각의 17개 목표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도 아세안이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IAI 4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 앞으로 모시고 질의응답 및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재현 선생님께서 이수견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5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5분에 맞추라고 맞춰야죠. 그 이수경 박사님 논문 재밌게 읽었고 역시 그 군의 전문성이 되게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적어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서 그치는데 구체적인 전략 이야기, 군사적인 이야기에서 저도 많이 디테일한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 반박을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첨예하게 전략적으로 오만 가지 그 지정학적인 변수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뒤쪽에 가면은 딱히 조만간 충돌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논문 자체로 볼 때는 마지막에 좀 결론이 그래도 좀 있어야 되겠다 형식적으로라도. 그리고 이 결론에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인데 한국이 지금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해양안보 협력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해양안보 협력에 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지금 그런 우리가 인게이지 해야 된다라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결론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수경 박사님이 이야기해 놓은 거를 보면서 바시해업 쪽하고 되게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게 됐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쪽 동쪽으로 남중국해 바시해업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을 포위하고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밑으로 호주와 미국 사이에 그리고 뭐 35년이 되지만 핵잠수함을 가질 호주하고 미국 사이의 협력으로 중국을 남쪽으로 막고 서쪽에서는 인도 그다음에 저쪽 중동에 있는 게 중부군 사령부인가요? 미국의 그쪽하고 그다음에 호주의 퍼스에 있는 해군기지 쪽하고 협력으로 서쪽을 막아버리면은 중국을 남중국해 안에 가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로운 논문이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제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의 안보 문제,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인게이지를 할 거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셨는데 저도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게 전반적으로 일기고 안보 공약이 유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의 방향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기에 중국에 대한 견제, 중국과의 경쟁은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이야기와 다르게 트럼프의 이야기는 그 안에 이념적인 요소라든지 미국의 군사적 수프리머시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중국이 그냥 우리 거 훔쳐간다, 쟤들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주로 꾸며졌었고, 그거는 지금 2기에서도 크게 많이 안 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수경 박사님이 트럼프의 2기에서 안보 공약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걸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놓으신 거 보면은 그 공화당의 정강 정책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화당이라는 거를 보면은 트럼프가 공화당을 흔들고 있지 공화당이 트럼프를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에서는 정강 정책에 많은 좋은 이야기를 집어넣지만은 그게 이제 실제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실행이 될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의문이다. 그리고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남아 지역에 많은 안보 공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거기 나온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폼페이오나 그 누구죠? 국방장관 에스퍼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의 시대는 가고 지금 2기에서는 트럼프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로열리스트들, 그 좀 작은 사람들로 안보 라인이 꾸며진 것들은 보면은 1기 때와 다르게 동남아에 대한 관여가 되게 약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좀 이제 좀 빅샷들이 자율적으로 안보 문제를, 동남아에 대한 공약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가지고 트럼프의 입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좀 더 한 가지 불길한 예감을 더 집어넣자면은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이 보였던 이렇게 밖으로 인게이지하는 정책은 사실은 미국 역사에서 되게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좀 더 오래 보면은 미국은 좀 더 내부지향적인 모습을 보였었다. 그래서 오히려 1차 대전 이후에 한 8, 90년 사이가 예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꾸며가다 보면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 트럼프의 발언들로 볼 때 미국이 그냥 일반 국가화하는 거 아닌가? 글로벌 리더라기보다는 안보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대가로 리더십을 확보하는 그런 좀 한 차원 높은 나라에서 그냥 똑같이 다른 나라로 똑같이 그 국제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미국 스스로도 낮추게 되고 동남아 국가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도 낮추게 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수경 선생님 답변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바로 이어서 우리 박정훈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부정 박사님 토론을 한 4번째 연속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정이 들어도 아무튼 이 3일 전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갑자기 이 논문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동남아나 인도네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정당 정치나 민주주의를 연구할 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러진 않겠지라는 어떤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로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서 지금 거의 한 이틀 동안은 약간 잠을 못 이루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좀 점진적이고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자들이 민주주의의 지적 하락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2024년 대통령과 각급 의회 의원 동시선거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점점 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치 엘리트의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신념과 비민주적 행태, 유권자들의 정치 의식, 법 제도의 훼손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이제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된 이제 조코위와 현 대통령 브라보 수비안도 모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좀 많이 낮고, 특히 조코위는 예상보다 많이 낮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기존 민주주의 제도를 서슴없이 훼손하고, 유권자 역시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제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선거에 있어서 참여들 간의 경쟁의 자들 간의 경쟁의 자유와 주기적인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적실성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 그 비교 정치학자들이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민주주의 퇴보, 민주주의 후퇴, 백슬라이딩에 한국도 이제 멤버십이 됐죠. 그럼 이제 그런 어떤 후퇴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의적 적절성도 있을 뿐더러 관련 연구자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제대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이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브라보 당선 이후에 지금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이래가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는 점 또한 동감하는 바입니다.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브라보 정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수립하고 다다음 날에 했던 게 육군 훈련소 가서 2박 3일 동안 합숙 훈련했거든요. 군복 입고 그 장차관들하고 정부권 공기업장 다 모여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브라보가 얼마나 이제 민주적인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논문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논문의 발전에 의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 틀 혹은 설명 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경험적인 증거 틀을 갖고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설명해 왔고, 물론 이제 아직 뭐 확고한 이론이 이제 정립된 건 아니지만 여러 학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 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검토가 많이 좀 보이지는 않고 대신에 여러 에피소드를 나열하셨는데 앞으로 좀 보충하셔서 어떠한 설명 틀이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현대 인도네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모크라틱 커미트먼트는 좀 부족하지만 여기서는 제기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 조코위의 둘째라는 까이상이 이제 출마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대거 들고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인도네시아 다루랏, 인도네시아 비상사태라는 어떤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 일어나서 그 까이상을 이제 결국은 이제 주저앉힌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제 시민사회 역량과 한계를 좀 지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24년 전후의 정책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분석 틀을 좀 더 시간을 좀 더 넓히셔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제기한 것처럼 일기 조코의 정부 중반부터 진행되어 있던 민주주의 퇴보를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잠시 언급되어 있던 개헌 및 임기 연장 시도도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시민사회 활동의 폭을 축소하는 대신에 자신인 지지 세력, 프로조라고 불리는 지지 세력이란 이제 다른 이제 친위 세력으로 이제 그 시민사회를 대체하기도 했고 다른 정당의 당무에 이제 개입하기도 했고 자신의 소속 정당인 PDIP 대신에 노골적으로 타당 소속 후보인 브라보를 지지했다는 건 대표적인 어떤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다 분석 범위를 시간적으로 좀 넓히셔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이슬람 세력의 분열이 정치 사회 엘리트의 분열의 대표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각자 다른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긴 했지만 그들이 어떤 민주주의와 이제 대척점이 있는 아젠다를 주도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이제 아혹이 그때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아니스 바스웨단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슬람적인 색채를 드러나게 했지만 사실은 그분의 대표 공약이 이제 수도 이전 반대였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정당들이 대부분 선거 끝나자마자 마치 보란 듯이 브라보를 지지하면서 다
쫓아가서 내각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분열적인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좀 권력지향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권력지향적 속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좀 부정적이라고 행하면은 저는 좀 뭐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장하신 것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혜진 선생님께서 이진영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구자님께서 그 실제 퍼블리시한 논문을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저도 역시 관심이 있었는데 연구자님께서 진짜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조금 눌러 쓴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면서 저에게도 좀 연구의 자극을 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그 최종 SCI 마지막 심사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는 논문이 20년간의 미얀마의 ODA와 FDI의 영향력을 ARDL로 분석한 결과인데 지금 오늘 연구자님 연구의 결과와 제 연구의 결과가 좀 많이 유사하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연구를 해주신다면 좀 인용하고 싶은 좀 마음이 생겼습니다. 먼저 제가 좀 뒤쪽을 집중해서 듣고 싶었었는데 그 상황의 관계상 뒤쪽을 좀 많이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조금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 그리고 앞쪽의 내용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향후 과제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그 이미 퍼블리시된 논문을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 연구자님께서 새로 하실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비전통 안보 이슈가 증가하고 여기서 저는 그 특정 국가 중심의 연구, 중점 협력국에 대한 국가 협력 전략은 있으나라는 이야기를 연구자님께서 하셨는데요.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거시적 전략은 지금까지 없어 왔는데 저는 이게 바로 그 CPS의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모 국가의 CPS 그 평가를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 뒤에 연구자님께서 아세안의 수요 분석을 하셨는데 아세안의 수요 분석은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지금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한 모든 이슈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태국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태국에서 환경 관련한 ODA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CPS는 과연 개발도상국에서 원하는 그 수요와 우리가 수립하는 이 CPS의 연계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사실 우리 한국의 CPS의 전략을 비판하는 연구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 동남아 연구소에서 하는 그 원래 발표에 미얀마에 대한 ODA를 분석을 했을 때 아주 오랫동안 전략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일어난 그 단 하나의 이유로 98% 삭감했습니다. 지금 2%의 그 휴머니테리안 에이드만으로 지금 이 ODA를 궁색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연구자님께서 이제 향후 연구에 대한 인사이트를 요청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ODA에 워낙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이 CPS 전략이 과연 그 수원국이 원하는 그런 전략의 방향성, 요구도 특히 크게는 아세안 국가가 요구하는 방향성과 과연 우리가 그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국익 상생을 위한 ODA라고 하지만 당연히 뭐 국익 상생에 대한 건 미국이든 일본이든 아주 오래된 그 ODA 기관들 선진 공여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코이카이 얘기하는 말이 CPS 전략 정말 다시 세우십시오. 정말 그 국가가 원하는 수요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 발전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교차점을 연구하지 않고 연구자들에게 에스킹하지 않고 이런 전략을 세운다는 것이 늘 우리가 자이카에 지는 이유라는 얘기를 저는 좀 많이 하는데 연구자님께서 그 부분 좀 한번 좀 비판 담론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또 비판까지는 좀 그렇다면 이 CPS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왜냐하면 다음에서 연구자님께서 얘기하는 이 아세안 전략과 한국의 CPS 전략은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CPS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선이 필요하고 또 연구자님께서 조금 제가
제가 꼼꼼하게 연구하셨다는 게 좀 느껴진 부분이 지금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샵 이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용역이 뜬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 있는 그 은퇴자들을 개발도상국에 이 디지털 혁신 플래그샵을 하는 곳에 보내는 것에 지금 수십억을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와 있어서 몇 대학에서 가서 지금 제안할 거라 제가 지금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점 협력국에 이 물리적 요건이 되냐 이겁니다. 제가 수라바야만 가서 모조케르토라는 지역만 가도 당장 인터넷이 되지 않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그래서 과연 이 전략이 정말 수원국이 원하는 전략인가? 정말 우리의 일방적인 늘 지금까지 해도 모든 정권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 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반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오늘 저도 서울에 오는데 다들 말리시더라고요. 과연 거기를 지나가야 되냐? 또 파업이 돼서 기차표가 3개가 취소가 됐는데 정말 여기 오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런 작은 것에 노력을 기울일 때 지금 우리가 이 누리는 자유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1월에 예정된 인도네시아 출장이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 거절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벌써 ODA에서 이런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연구자님께서 좀 꺼내 주셨으니 이런 것들 조금 연결하는 연구를 후속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도성이 짙은 이 CPS 수립에 대한 비판적 담론 또는 우리 연구자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야말로 이 한국의 ODA 철학을 좀 견고하게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세안 수요 분석은 굉장히 좀 면밀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원하는 이 중점 협력국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연계성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연구자님이 아직 연구 결정을 안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자료상으로는 연구자님께서 아세안의 수요 분석을 가지고 SGS와 연결하는 연구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앞쪽에 하셨던 지금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목 아세안 지역의 국제개발 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걸 조금 더 딥하게 보고 싶은지에 대한 그 연구자님의 좀 연구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더 그 연구를 결정할 때 더 조금 좀 멀리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논문 읽을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토론의 기회 또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세션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제가 울산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마음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기 발표자 3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경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 이 엄중한 시기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저 일단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감사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뭔가 저도 좀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좀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현 박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죄송한 게 제가 얼마나 원고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이 됐는지를 명확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미처 제가 결론을 작성하지 못하고 원고를 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뭐 이게 만약에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다듬으면서 결론도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이게 짜임새 있게 글을 구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어거지성으로 이제 사장을 넣는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 정말 조금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구체적인 남중국해라는 장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인 대필리핀 내지는 이게 뭐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아직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사실은 이거를 예측할 때 원래는 이게 논문의 큰 어떤 제 흐름이나 문제의식에 맞춰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어떻게 트럼프가 가져갈 것인가가 저는 이 문제를 연관시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결국에는 사실은 뭐 남중국해 자체도 큰 이슈지만 제가 논문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지역이 얽혀 있는 문제로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지금 남중국해보다는 대만에 대한 것을 어떤 시각으로 가져가고 어떤 안보 공약을 제기할 것인가라는 것에 연결해서 이 남중국해 문제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기자들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그냥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을 적어봤고 만약에
대만에 대해서의 어떤 안보 공약이 지금 뭐 바이든 정부처럼 뭐 유사한 수준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과거 이제 작년에서 계속 쏟아져 나왔던 대만 관련된 위기 사태 관련된 이제 워게임이나 그런 보고서에서 보면 항상 지적이 됐던 것이, 물론 일본이 중요하지만 지리적인 근접성에서의 어떤 기지의 중요성이 항상 강조되는 그런 워게임 결과들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미국이 평시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억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위기나 전면전에 대한 준비를 놓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필리핀의 어떤 접근성에 대한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사실은 양보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기여나 관여 차원에서 뭐 어떤 뭐 군사적인 어떤 지원, 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거를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안보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미국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좀 유지를 하고자 할 것이다 정도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고우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거의 저희 전담 지정 토론자이신 박정훈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이 논문을 좀 급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론적 논의나 이런 것들을 시도 안 해본 것은 아니나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미비해서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나중에 그건 추후에 좀 보완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뭐 이론적 틀이나 뭐 설명 틀이나 뭐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러 가지 그 분석 틀의 시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들도 제가 사실은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 때문에 좀 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추후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박 교수님께서 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퇴행 연구하신 것도 제가 꼼꼼히 잘 살펴봤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 보완을 해가지고 다 제시하도록 하고요. 또 시민사회의 또 역량과 한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좀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엘리트 분열이 꼭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좀 드리면, 저는 이거를 정치 엘리트들이 분열하는 것 자체가 뭐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어떤 측면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약간 권력을 너무 지향적이고 뭐 사실은 처음엔 경쟁했다가 갑자기 또 내각에 또 들어갔다가 이런 관계들 자체가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너무 정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는 좀 너무 권력 지향적이고 정치 엘리트들이 그렇게 민주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보이지가 않아서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혹은 화인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이 약간 파벌로 분열하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약간 이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진영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저기 아까 제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끊었는데 그 수요 분석 부분 좀 더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수요 분석 부분은 아무래도 김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로 이제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 동상이몽이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베트남을 다녀오고 나서 봤더니 베트남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 5만 명에 대해서 정책을 선언을 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에 이제 정상회담도 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봤더니 기반 시설도 없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들은 왜 반도체를 자꾸 얘기를 할까? 당장 6개월 교육받는다고 해서 전문 인재가 양성되는 건 아닐 텐데 라고 싶어서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약간 동상이몽이다.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갭을 줄여볼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했던 동남아시아 연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추이가 무엇이었고 ODA를 반영하고 있을까, 혹은 ODA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잠정적인 답은 하나인데요.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들이라든지 자료들이 에리아를 통해서 ERIA 기관을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거의 이제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제 일본 학자들이라든지 일본 출신의 지역 전문가들이 굉장히 동남아시아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고 단연간 누적되어 온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그 에리아의 정책 보고서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자카르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는 동남아시아 정책을 수립하거나 비전을 만들 때 에리아의 도움을 많이 받고 거기에 드래프트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본 적은 있고 해서 우리나라는 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지역 전문가를 점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뭔가의 다른 이야기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 말씀 주셨던 그 CPS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면 저는 CPS를 그렇게 꼼꼼하게는 보진 않고 사실은 아세안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데 CPS를 혹시 컨텐츠 어널리시스 할 수 있으면 몇 개 이제 중점 협력국 6개 국가의 CPS가 처음 수립됐을 때 그리고 현재 수립됐을 때 CPS의 그 방향성을 조금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오디언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 질문이 3개 정도 있는데 그 이수견 박사님, 이재현 박사님께 그 최근에 그 프라보하고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중국하고 인도네시아 간의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갈등이 있던 지역에서 같이 공동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중국의 영유권 주장 인정한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 약간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지금 새로 바뀐 외교장관이 되게 미숙해서 실수였고 그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얘기하는데 이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필리핀이나 아니면 아세안 내 남중국해 합의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고우정 교수님하고 박정훈 교수님께는 그 이게 진짜 인도네시아에 야당이 있다고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저희 최근 사태 봐도요 정부 견제가 가능한 수준의 야당이 있어야 야당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빼대입배가 그 수준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어서 이 프라보가 되게 민주적이지 않은 지도자고 취임 후에 제일 먼저 중국에 갔고 시진핑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고 아 이분은 친중에 가깝게 봐야 되나? 이게 인도네시아가 비동맹에 그 유구한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트럼프 2기 이후에 이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지금 2기 내각의 주요 인물이 친이스라엘 인사들인데요. 아세안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미얀마 사태보다 가자 사태를 더 걱정하는데 이 국내 정치를 고려해서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누구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저기 남중국해 관련해 가지고는 이수현 선생님. 네. 제가 그 인도네시아 관련된 그거는 사실 잘 몰라서 구체적인 그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재현 박사님 좀 덧붙여 주실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뭐 베트남하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뭐 파라셀 제도 물론 이제 스프레이트 제도도 뭐 베트남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나투나 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라든지 근데 그쪽에 대한 장악은 사실은 다 됐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필리핀과의 갈등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관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갈등 관계를 굳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해당 국가도 보면 이제 뭐 인도네시아든 베트남든 지금 리더십에 변화된 사람들의 뭐 성향이나 또 이제 미국의 어떤 트럼프 집권 이전에 봤을 때 뭐 이런 해증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해 관계들이 맞물려서 저는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중국과의 그런 갈등 관계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 중국도 거기 호응해서 약간의 이제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는 잘 협의를 하면 그것 또한 이제 필리핀에게는 약간 이제 어떤 뭐 암묵적인 메시지나 너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보자라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제시하고자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이재현 박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합의, 공동 조사하겠다라는 합의는 언제나 가능하죠. 심지어는 예전에는 필리핀하고 중국 사이에도 공동 조사하겠다고 합의하고 실제로 공동 조사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될 거냐, 구체적인 그 조건들이 문제인데, 예전에 필리핀하고 했던 거 보면은 조사는 끼워줄게, 중국이 자기네들이 더 앞서 있으니까 조사는 끼워줄게, 그 대신에 데이터는 안 줘. 라는 식이거든요. 뭐 인도네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의 공동 개발이란 것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나누어 갔는가, 그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하고 다르게 중국과 가지고 있는 문제는 EEZ 문제지 영유권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중국이랑 뭘 하더라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당장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나라의 대외 정책이지 라는 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 수위까지는, 예를 들면은 필리핀이 바이든 행정부랑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막 일본 끌어들이고 호주까지 끌어들여서 폭주를 하는데도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불편한 나라도 많죠.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나 이런 데들은 꽤 불편할 수 있는데 뭐라고 못하는데, 어느 선을 넘기 전까지는 개별 국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코멘트는 잘 안 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야당 문제, 고영 선생님. 네. 일단 저도 박정훈 교수님께서 보완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면, 특히나 정당 정치 같은 경우는 박정훈 교수님 거의 전문 분야여서 인도네시아 야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뭐 정부 견제가 가능한 수준의 야당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의 사례로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혹은 또 이렇게 거대 야당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사례와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조코이 정부 때 있었던 여당과 야당의 관계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빼데이빼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귀추가 주목된다라는 측면에서 봤던 것이고, 뭐 정부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는 제가 사실은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전이랑은 조금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라보가 시진핑을 만나고 또 그 외에 또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한 측면도 사실 이제 제가 지도자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겁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트럼프가 맨 처음 당선됐을 때도 여러 가지 했던 일련의 행동들이 좀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는데, 요새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인도네시아가 비동맹주의를 노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뭐 친중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훈 교수님께서 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PDIP라는 이제 일단은 그 총선에서 가장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이 일단 야당으로 돌아섰고, 그리고 국민민주당이라고 나스뎀이라고 하는 정당도 상당히 의석이 있는 정당인데 이제 내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견제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두 정당이 야당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견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입법적인 과정에서 뭐 큰 어떤 뭐 제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작용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조코이 정부와는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가장 최대 정당이 지금 야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견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메가와티가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최근 외교 행보를 보면은 그 프라보가 예전부터 그 가장 이제 추진했던 자기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다. 굿 네이버 폴리시라고, 좋은 이웃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000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1명의 적을 만드는 게 더 나쁘다라는 이제 어떤 이제 어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이런 이제 자기만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이 이제 브라보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갑자기 불쑥 여기서 바로 이제 휴전을 하고 우리 그
비무장지대를 설치해서 다 그냥 다 전쟁을 휴전하자 이런 생뚱맞은 제안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건 또 자기가 이제 외교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좀 발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요번에도 이제 외교부가 차관을 3명 뒀잖아요. 지금 차관을 3명 둔 거는 전례가 없고 원래는 1명 두거나 이랬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안 있으면 맞다는 원래 제가 연구해봤던 백가이스라고 하는 정당에 지금은 이제 퇴출이 됐지만 그 정당의 당수였고, 상당히 이제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좀 발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 아예 그냥 특화된 외교 차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수기호노 아까 그 외교부 장관도 1979년생이고 사실은 외교 역량이 없습니다. 그 외교의 어떤 그 물론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할 때 이제 외교 통상 쪽으로 이제 그 위원회를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조정장관도 사실은 부디구다만도 그 외교적인 어떤 수완보다는 주로 이제 경찰 출신으로서 내정에 주로 특화된 사람이라서, 그렇게 본다면은 브라보의 어떤 이제 에티튜드라든지 그 어떤 이제 관점이 좀 그 인도네시아 외교 정책에 좀 더 투영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서 어떤 자기가 어느 정도 지렛대 역할을, 어느 정도 조종자 역할을 좀 이제 하겠다는 이제 브라보의 어떤 그 가치관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마지막 3번째 질문 아직 답변이 충분치 않죠. 그 전염병검사 들으시죠?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번 패널 아세안의 평화, 민주주의, 번영을 위한 현안 과제 패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청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